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는 휴전선으로 넘어오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에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고요. 네, 제 이름은 정하늘이고 지금 북시탈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유튜브 북시탈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제가 언제 봐도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휴전선을 넘어온다는 거는 정말 어지간한 배짱과 용기가 없으면 못 넘어오잖아요. 뭐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국을 거쳐서 중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다 목숨을 걸고 오고, 그리고 또 DMZ를 넘어오거나 어떻게 뭐 해외 망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게 맞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하늘 씨는 이렇게 선글라스 쓴 이유가 있죠? 네, 이게 또 선글라스를 끼고 출연을 하면 가끔 또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뭐 도끼병 걸렸냐, 연예인이냐, 왜 실내에서 막 색안경을 끼고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채널이 북시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각시탈 탈을 쓰고 처음에 시작을 하자. 그런 컨셉으로. 예, 그런 컨셉을 시작했는데 이게 탈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꾸 흘러내리기도 하고, 예전에 또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어떤 분이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안 좋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구독자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선글라스를 껴라 해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바꿔 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캐릭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꾸준히 그냥 선글라스 끼고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선글라스를 벗어야죠. 그죠? 이제, 벗어야죠. 너무 잘생겼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벗으면 또 불러주십시오. 네, 그럴게요. 우리 하늘 씨는 그러면은 우리 최전방에 어느 부대랑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25사단. 그래서 거기가 파주 연천 쪽에 있는 부대거든요. 굉장히 또 25사단 하면 항상 정이 가는 그런 부대입니다. 제가 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제일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쪽은 잘 안 넘어옵니다. 그래요? 제가 넘어온 그 전에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신조 씨예요. 김신조 목사님 그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넘어온 지역에서 한 250m 우리 한국으로 치면 좌측으로 넘어오시고 제가 우측으로 이렇게 250m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들 뭐 강원도나 뭐 하천 뭐 다 저기 동부전선으로 많이 넘어오고. 그러면 그 지역은 그만큼 위험한 구간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못 넘어가서 지역이 좀 만만한데 사실상 거기가 좀 지뢰가 좀 많이 깔려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참에 지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시다가 지뢰를 밟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까?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그 이유가 가끔 근무 서다 보면 지뢰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네. 근데 그게 짐승들이라고는 했는데 짐승들이 웬만해서 잘 안 밟는데요. 화약 냄새에 대한 굉장히 민감해 있어가지고 발달돼 있어서 좀 피해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웬만하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북한에 전기가 없다고 하지만 최전방에 그 전기 철책을 이렇게 장애물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철책에 2200V의 고압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20V의 전기철 조망이 있고 2200 있고 가시철 조망이 있어요. 3개가 있네. 3개가 있습니다. 근데 220V는 우리가 다 쓰는 가정용 전기고, 근데 감전되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죽습니다. 근데 2200V는 타죠? 타버려요. 사람이 튕겨나가요. 사람은 튕겨나가고, 그리고 멧돼지도 가끔 걸리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는데 멧돼지 정말 많아요. 멧돼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고라니도 가끔 걸리고요. 짐승들이 가끔 뭐 토끼도 걸려 죽을 때도 있는데, 토끼 같은 거 그냥 타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노루나 이런 고라니나 그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를 다 샷다운하고 꺼냅니다.
예. 그래서 먹겠네. 먹죠. 근데 가을에 잡은 겨울에 걸린 멧돼지는 그나마 좀 살이 쪄가지고 먹을 만한데 봄이나 정말 1월, 2월 이럴 때 잡힌 멧돼지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못 먹어서. 예, 예외여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전기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죠. 봤으니까. 예, 봤으니까. 그리고 순찰 근무 돌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맡은 지역이 2km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선이 가끔 이렇게 땅에 접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접촉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220V는 스파크가 아니거든요. 2200V는 빠바닥 하면서 막 불꽃이 막 튀고 그래요. 용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전기가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걸 아는데 24시간 다 들어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왔겠죠. 예. 이미 순간에 전기를 넣는 거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네. 그게 더 공포스러워요, 근데. 예. 그렇죠. 24시간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건 어느 순간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희망 고문과도 같은 거죠. 예. 그러면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추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우선 그 부대에 있을 때 우리 최전방 대한민국으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었잖아요. 네네. 뭐 많이 접한 거 있었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요? 많이 접했죠. 왜냐면 일단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어디가 보입니까? 그 전방에 보면 한국이 보입니다. 어디까지 보여요? 저희가 있었던 곳이 대성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쪽에 있었던 마을이 대성동이었는데 거기가 평화의 마을이라고 해요. 평화의 마을 그쪽이 다 보여요? 보입니다. 예, 육안으로도 다 보이고요. 쌍안경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쌍안경으로 이렇게 거리가 1km밖에 안 돼요. 1.8, 1.5, 1.5km밖에. 직선거리가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되고 진짜 가까워요. 예. 딱 봤을 때 신기한 거 있었어요? 신기한 거요? 일단은 보면은 뭐 그 마을이 아니라 한국 초소를 보면 한국 그 전선 전 지역이 대낮같이 불이 켜져요. 밤이 되면 대낮같이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낮이 되면 나무가 정말 많아요. 나무가? 예, 수림이 정말 무성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 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 보이는 쪽에는 그래도 나무를 안 뱄어요. 베긴 베는데 북한산 치고는 좀 나무가 많은 편인데 그 뒤쪽에 가면 완전히 벌거숭이거든요. 근데 앞쪽은 그래도 보이니까 베지 못하게 하거든요. 한국이 보이는 가까운 쪽에는 못 베게 하고 뒤쪽엔 다 베고. 근데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나무가 크기가 달라요, 일단. 그래요? 그럼요. 한국은 수림이 아예 그냥 무성해버리는데 그쪽은 나무가 거의 뭐 굉장히 아직 연륜이 이게 어린 애들만. 어린 애들만. 그런 것들이 일단 차이점이고 근무 나가면 진짜 좀 가장 씁쓸했던 게 그렇게 우리가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썩어 빠진 자본주의라고 배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어떤 차이가 제일 많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북한은 아예 그냥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왜냐면 한국은 그 전기가 많으니까 전방 철책에다가 불을 다 켜놓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철책에도 전기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 전기 철책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휴전성 철조망은? 예, 한국은 불만 다 켜놓고 거기에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 전기를 투입 안 했네. 전기가 없어요. 그냥 철조망만 있지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북한 군인들은 저렇게 불을 켜놓는데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포심에 더 올 사람도 못 오겠네요. 네네. 북한 쪽은 피할 수 있는데 저 철조망을 어떻게 넘어야 되나. 둘 다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측에 그 전기가 보인다 했잖아요. 그 막 밝다 했잖아요. 네네. 그 불빛이 북한군에 조금 득이 됩니까? 그 정도로 와요? 진짜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불빛이 이렇게 말하면 자꾸 군생활에 MSG를 친다.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뭔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군생활을 하면 무슨 뭐 그게 고라니 소리가 무슨 막 미친 소리처럼 들리고. 근데 진짜 그게 군생활 중에 거짓말 같은 것들이 진짜 맞는 말이고요. 저거는 믿을 법하다는 건 진짜 다 소설이에요. 근데 그 군생활 해보신 분들이라서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기에 전방에 불이 얼마나 밝냐면요. 우리가 군인들이 이렇게 잠복 근무 요원들이 다 나가면 그 감시대에서 이렇게 분대장이 분대 총괄을 하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다 서 있잖아요. 딱 서 있는데 그 불빛이 쫙 와가지고 뒤에 그림자가 져요. 그 정도로 밝습니까? 밝아요. 예. 앞에 불을 조금만 켜놓으면 한두 군데만 켜놓으면 불빛이 그렇게 안 올 거예요. 근데 전선 전 지역 켜놓잖아요.
저 북한 쪽에서 개성 그쪽에서 다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 넘어 저기 보면 대낮같이 하늘에 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 신병훈련소 받으러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신병훈련 받으러 갈 때. 아니 저기는 무슨 비행장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열 과장인가 대열 참모가 한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저기 계래군 새끼들이 있는 곳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속으로 드는 생각이 계래군 애들은 저기 막 비행장이 전방에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생각한 인식으로는 비행장 그 둘레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의 편협한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신병훈련 받을 때 밤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봉우리에.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저기 보니까 막 불빛이 막 환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이구나.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방에 와서 보니까 그게 철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계속 적대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제일 많이 받았던 교육이 뭡니까? 계급 교양. 왜냐면 우리가 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복 근무 나갈 때도 근무 나가기 전에 그걸 한 30분씩 계속 가르쳐요. 도망갈까봐. 예. 그래서 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 뭐 알잖아요. 과거 6.25 때 뭐 신천 땅의 피해 교훈을 잊지 말자 하면서 그런 걸 쭉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사실상 이제 나오면은 전방을 보면은 많이 동요가 되죠. 불빛을 보고 그리고 또 전단지 같은 것도 또 날아와요. 정말 많이 날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한국에서 과거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국방부에서 뿌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뿌린 것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김정은을 막 욕하는 내용도 있고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은 거짓말이다. 제가 여러 장을 주워봤는데 한 뭐 5장 내외로 주워보긴 했는데 김씨 일가를 욕하는 내용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시겠지만 반발심이 생겨요. 감히 이러면서 감히 이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뭔가 이런 팩트적인 내용 그런 것을 딱 전달해주면 어떤 팩트가 제일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제가 읽어봤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뭐 김씨일가 욕하고 막 항일혁명 투쟁 거짓말이고 뭐 북한 남북한 군의 뭐 전투력 비교하는 내용 이런 거 다 눈에 안 들어와요.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보이는 그대로니까.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다. 뭐 10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 앞에 거는 다 믿겠는데 왜냐면 모르니까.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10위라고 이건 거짓말이다. 뭐 잘 살면 잘 살겠지.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뒤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뒤에 내용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아는 내용, 보이는 내용 이것만 그냥 제 머리를 그냥 팍 치는데 그게 무의식을 깨주더라고요. 어떤 내용 의미냐면요. 근무를 제가 계속 서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 불빛이 희한하고 신기하고 막 궁금하고 환상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달, 2달, 3달, 4달, 5달 쭉 시간이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해져요. 그런가 보다 해지는데 그게 딱 날아와서 제 무의식을 딱 깨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이거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다. 가볼까? 저것은 어떤 곳일까? 동료가 생기는 거지. 막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뭐 아시겠지만 북한의 2012년 4월 15일이 김씨 일가 그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생일 뭐 100주년 해가지고 북한이 그랬었어요. 조국 통일을 하겠다. 우리 남조선을 해방하고 그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게 그랬잖아요. 우리 인민들한테 이 밥에 돼지고기를 먹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김정일도 뭐 그걸 못 이뤘고 근데 김정일이가 그때 2012년 4월 15일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정일이가 2011년 12월에 사망을 하죠. 죽게 되죠. 죽었죠. 죽었죠. 항천길로 갔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많이 동요가 됐습니다. 그때. 왜냐면 우리를 이끄는 이 위대한 수령은 과연 영원히 우리를 이렇게 살아서 인도해 줄 것 같았던 그 수령이 죽었다. 그 어린 나이에 당시 제 나이가 18살이었거든요.
우리 한국에 지금 나이가 고등학생. 네,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만으로 하면 만 1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 16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김정일이가 조국 통일을 할 힘이 없고 2012년 4월 15일에 강성대국을 건설할 힘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김정은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뒤에서 이렇게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바뀝니다. 북한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군대 나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꾸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럼요. 예. 네. 너무 많이 속았으니까. 예, 많이 속으면,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너무 속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죠. 그치. 근데 과거에 막 그 북한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영웅되어서 돌아오겠다. 어머니 제가 영웅되어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뭐 그래 내 아들아 영웅되어 돌아와다오 하면서 막 이렇게 화답을 했다면 부모님들이 요새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어떡해? 해요. 제가 함흥역에서 딱 떠날 때 그랬거든요. 어머니 영웅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어깨를 막 때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죽은 아들이 필요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영양식 쪽 올릴 것 같으면 도망쳐 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출발할 때부터 이미 딱 저는 사상이 좀 변질이 돼 있었어요. 그러네, 많이 깼네. 네, 그래서 정말 최전방에서 북한의 어떤 그 평양으로 가는 그 관문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대부분 저희 엄마만 그랬을까요? 대부분. 예,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아마 그렇죠. 뭐 한 7명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한 50% 정도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딱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김정은의 위대성도 또 엄청나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진짜로. 아버지랑 많이, 그 김일성이랑 많이 닮았고. 김정은이가? 예, 예. 처음에는 뭔가 저 사람 진짜 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거 은밀하게 다 물밑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지. 북한의 선동부가. 이거 싹 다 성형으로 고치고, 몸 일부러 김일성을 닮게 하느라 살찌게 하고. 맞습니다. 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죠. 근데 그거 저희 부대에 전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선물을 싹 다 돌렸어요. 어떤 선물이요? 그 500g짜리 선물 있잖아요. 1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뭔데요? 뭐 당가류 이런 거 있잖아요. 견과류, 막 당가류 이런 거. 사탕 과자 뭐 그런 걸 한 1kg 정도 되는 걸 다 줬는데 치사하게 사탕 과자로 군인들이 충성심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밤을 하룻밤에 다 때려 먹었어요. 먹지 당연히. 탈나가지고 못 먹다 먹으니까. 아니 잠복근무 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신호가 와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거 한 5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계속 들락날락 잠복하고 들락날락 하니까 분대장이 이 개새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나가는 거 어떻게? 네, 계속 신호가 오는데 근데 분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세이브 해가지고 제대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또 우리가 그걸 안 주고 다 때려 먹었으니까 지금 빡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호가 미친 듯이 오는데 이거 또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자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선임 둘이랑 저 이렇게 3명이 나가거든요. 자고 있는데 제가 말 안 하고 가면은 얘네가 간첩인 줄 알고 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잠복과 뒤에 가서 쌀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렇지. 완전 북한에 뭐 화장실도 없고 이러니까. 없어요? 아니 북한에 무슨 그러니까 잠복 근무 나가는데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지. 그쪽에는 없지. 예, 다 그냥 그냥 뭐 알아서 앉으면 화장실. 예. 그래서 막 밤새 욕 처먹고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을. 그래서 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진짜 처음으로 그날에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여기서 제가 군생활 썰을 좀 풀자면 저는 사실 군생활에 그 뭔가 적응을 잘 못해서 온 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군생활을 진짜 잘했어요. 예.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 어릴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뭐다? 눈치다. 군대 나가서 네가
1초에 눈가를 360바퀴 돌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1초에 어떻게 360바퀴를 돌리냐고 했더니 봐봐 아버지 봐 하더니 막 아버지가 이렇게 산단 말이야. 야 막 훔쳐 먹을 게 있으면 훔쳐 먹고 여기 진짜 걸리지 말아야 돼 딱 하면서 막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놈이 끝까지 강한 자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어릴 적에 뭐 도둑질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래서 좀 거의 컸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좀 크다 보니까 집안에 맞장손으로 크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도 하긴 했지만 되게 거의 자랐어요. 그래서 심성이 착하게 어디 가서 도둑질도 못 해보고 군대 나갔는데 막 도둑질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맨날 애들 다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해오라고 하면 막 미친 듯이 따돌리고 막 그렇게 해오고 안 못하면 또 구박하죠. 막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그리고 혼자 나가서 절대로 막 도둑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몸무게도 굉장히 허약하죠. 제가 60kg에 군에 나갔는데 그때 한 48kg 막 이렇게 돼 있었을 때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허약 1도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최전방에는 그나마 그래도 공급이 좋잖아요. 네네. 대부분이 북한군이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가 평균합니까? 전군을 평균하는 좀 그렇고 아니 굳이 저희 부대에서. 부대에서요. 평균 몸무게가 5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이 그 선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임들은 이제 다 그 굳은 살 다 베겨가지고 안 빠져요. 얘들은 뭐 한 번씩 탈나지 않는 이상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갓 들어온 한 3년, 4년 차 얘네들은 다 비실비실해요. 3년 차까지. 이제 그걸 딱 넘기면 이제 4년 차부터는 이제 굳은 살이 땅땅 베기기 시작할 때고 3년 차까지는 보면 다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북한군이 이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죠. 그건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세뇌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럼요. 일당 100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100. 너희들은 100이다, 그냥. 일당 100이다. 우리는 한 명이 100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핵 보유국이고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보다 더 군사력이 강한 줄 알아요. 아, 진짜로? 지들끼리?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래군쯤이야 뭐 이러고 그리고 미국도 이긴데 계래군쯤이야 뭐 한국군은 뭐 저리 가라네. 국정원 와가지고 제가 조사받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딱 이 혁명 정신이 덜 빠져가지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 선생 한국이랑 북한 싸우면 어디가 이깁니까? 근데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북한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삐져가지고 그럴 거면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였어. 그럴 거면 왜 물어보냐고. 아니 어떤 질문 어떤 대답 원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때는 뭐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했더니 언제 며칠 만에 됐더니 벌써 그걸 써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저요 하나원 가서 하나원 하면 조금 국정원은 좀 이게 좀 통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원 가면 이제 또 책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접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딱 떠진 거죠. 내가 제대로 세뇌 당했구나. 북한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네요. 근데 빨리 돌아왔네요. 그 조사관이 막 엄청 또 이게 예쁘신 분들도 들어와요. 정신이 반이 나갑니다. 진짜로. 여자분이 조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가끔 이게 또 여자분들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딱 보면은 이게 또 와, 이 남자 선생님이나 누구만 욕을 했는데 이거 잘라주세요. 엄청 예쁘구만 하면서 이게 막 그런 게 무슨 있어요. 의미로 얘기한 건지 알겠다.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히 여자 앞에서 북한이 짐이다 하면은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맞아요. 북한 남자로서 이제 군인데 군인 아니고 그냥 남자로서 그래서 이깁니다.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 나이가 그때 나이로 하면 그분이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됐을 텐데, 제가 그때가 19살이었으니까.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겠네. 다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존심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 선생님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제가, 94년생이다. 그러니까, 애기시네요.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보이는데 네, 나를 성인인데 나 성인인데 하면서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북한 군에 있으면서 그래도 모범 군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뇌를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시게 된 것 같은데 북한 군에 있을 때 몇 년을 있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1년 3개월 있었습니다. 어머. 네. 어머. 15개월. 와. 네. 진짜 빨리 있겠네. 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장사하러 많이 다니시면서 어머니의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야, 니 남조선 말하는 밥가마 봤니?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밥가마. 예, 말하는 밥가마 봤니? 이러는 거에서 아니 밥솥이 어떻게 말을 하냐 했더니 그 북한에서는 전기 밥가마라고 하잖아요. 밥가마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 했더니 야, 그게 말을 한대요. 압력 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요. 그래서 치사가 완료됐습니다. 뭐 그거가 맛있는 밥을 뭐 잘 저어주세요. 막 그런데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제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믿었어요. 일단 진짜로. 근데 그게 남조선 밥가마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좀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걸 알았지만 이건 좀 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밥가마가 실제로 있다라는 걸 내가 그 밥솥이 여기 오니까 진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런 어머니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이 좀 잘 산다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옆집 아주머니랑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전단지를 번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조국 통일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북한이 가망이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어릴 적에 영화를 본 게 있습니다. 두 병사라고 북한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전향을 안 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온 군인들. 네네네. 죽었죠,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한국에서 두 분을 간호해줬던 분도 제가 여기 와서 만났었거든요. 어머? 만났어요? 만났었어요. 그때 당시 간호해줬던 분을? 어머. 그 영화 속에서도 그분이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진짜 두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겨울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동상을 다 입었더래요. 그래서 다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정신 차리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가족이 있으니까. 가겠다 해가지고 이 두 친구가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서 요용이 됐죠. 그치, 됐죠. 네. 끝내 뭐 기순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온. 그때 판문점으로 넘어갔죠. 영웅들이다 해서.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쫙 보여주는 게 있는데 북한은 그걸 선전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치. 막 그 보면서 기순시키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그 두 병사한테 졌다. 저 공화국의 저런 전사들의 정신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건 안 보이고 전 사실 그때 한국에 딱 가면 두 사람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순 회유를 하는데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막 하면서 막 엄청난 부를 준다라는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가면 진짜 저거 주는 건가? 네. 긴가민가 했죠. 그랬어요?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 그 영화의 영향이 컸네요. 네, 컸어요. 나는 정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린 풍랑을 만나 별이 된 사람들이고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우사에 따라 웅당 돌려보내야 하오. 아니, 영철이가 부분대장 동지. 부분대장 동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영화가 두 병사라는 영화로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이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도 직접? 네, 제가 이번에 직접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좀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두 친구는 넘어왔을 때, 북한을 넘어왔을 때 막 북한의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하는 강연을 좀 하다가 네네. 나중에는 여기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향을 하기 네네. 위해서. 근데 그 두 친구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은 대우가 말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질까봐 그 두 친구를 죽였다. 또 이렇게 데려갔다. 정치범 수용소로.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 예. 정확한 유언비어는 이런 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주사를 놔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들었다. 예. 와가지고 서서히 겁말라 죽었다. 왜냐면 우리한테 기순을 안 할 거면 죽인다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북한이 퍼뜨리는 유언비어고 그렇지. 그냥 보내는데 이 두 병사의 입을 통제해야 되니까 북한 당국이 소리 소문 없이 예, 정리를 했죠. 그렇죠. 아무튼 저런 북한이 참 조국이라고 믿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1년 3개월 만에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네네. 어느 날 어떻게 시도를 했어요? 정말 그게 또 이것도 좀 길긴 한데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앞에 가장 극복을 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이 또 전기철책이지 않습니까? 철책 3개를 넘어야 된다 했죠. 네, 철책 3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정말 준비된 자에게 하늘은 기회를 허락한다고 2012년 8월에 또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철책을 다 부셔버렸어요. 어머! 예. 부셔버렸어요? 예, 그 태풍이? 예. 어머. 정말로. 웬일이네. 예. 전기 철책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 쓰러지고 완전 그냥. 예, 전봇대가 다 그게 웬만해서 잘 파괴가 안 돼요. 어머.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마음을 좀 굳힌 상태였고 어느 날인가 간다 그러면서 분대장과도 엄청 분대장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분대장이 저한테 계속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하기 싫다고 뭐 나가기 싫다고 왜냐면 나가면 총 맞아 죽어요. 아이고야. 김정은 방침 떨어져가지고 그 농장원들한테 실탄 지급해줘가지고 어머. 농작물을 침해하는 거는 민족 반역죄로 취급하겠다 해가지고 사살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자꾸 저보고 도둑질을 내보내는데. 어머 진짜로? 너무 도둑질해 가니까. 네. 그럼 내 나가면 그 농민들의 총에 맞아 죽을 텐데 뭐 맞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뭐.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판 4판이다 뭐 분대장 두드려 패고 가든지 뭐 그냥 가든지 간다 이러고 있던 찰나에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딱 그 태풍이 빵 쳐가지고 다 쓰러진 거예요. 왔다 그냥 속으로 아주 그냥 이거 기회다 하면서 근무를 딱 서고 있는데 2살 선임이랑 일이 딱 터진 거예요. 광복절날. 그날 막 떡 먹고 막 하면서 또 광복절 북한에도 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막 떡 먹고 쳐서 근무 올라갔는데 얘가 갑자기 막 그날도 막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처소랑 전화를 해야 될 테니까 그 수화기를 들여오래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올 때는 우리가 그 안에 감시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시대가 좀 높은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밤에는 밖에 나와서 쓰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화기를 들여오래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말대꾸를 해봤어요. 2살 선임한테 저기 아무개 동지 저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조금 이 비가 좀 멎으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아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금 선임이 말하는데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맞는데 이게 고향 생각도 막 나고 명절날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서럽지. 떡 한 그릇 정말 쥐꼬리만한 떡 먹고 올라왔는데 지금 갑자기 확 빡쳐가지고 이 새끼야 너만 성격이 있는 줄 아냐? 일어나서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여기 강대뼈에 맞았는데 강대뼈가 뿔룩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제대로 맞았네. 네. 그러더니 얘가 잠깐 주춤거리더니 이 새끼가 하더니 막 미친 듯이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주먹이 막 오고 갔죠. 나도 뭐 맞기만 하다가 뭐 2판 4판 뭐 나도 이제 갈 거니까 뭐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는데 얘가 방탄모를 들더니 내리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탄모에 잘못 맞으면 사람 죽어요. 북한의 그 방탄모는 여기랑 다르게 진짜 그 완전 쇳덩어리잖아요. 완전 무거워. 6.25 때 쓰던 거 아직도 쓰는데. 그래가지고 방탄모를 내리 찍으려고 딱 피했는데 어깨를 맞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딱 들고 장탄을 해가지고 가슴팍에 딱 겨눴어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쏜다고 그랬더니 총 앞에 장사가 없죠. 저희가 실탄 90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네. 한 번 땡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탄모 딱 내려놓더니 잘못했다고 총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태탄하고 총 다 정리하고 이렇게 딱 넣고 딱 있는데 얘가
아, 나 잘 테니까 보초장 올라오는지 잘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어드렸고, 지어드렸다고 하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뭐 영원히 지어드린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먼저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하고, 저는 휴대하고 있던 AK 소총이랑 총탄 90발, 수류탄 2발, 쌍안경 가지고 감시대 밑에 내려와서 근무 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있다가 거기서 30분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그 무기가 평소에 근무 설 때 가지고 나가는? 그럼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쉽지 않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근데 무언의 확신이 제 가슴팍에 팍 와서 꽂혔는데, 가족들 절대로 무사할 거다 라는 무언의 확신이 가슴팍에 팍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한다. 시체도 안 남긴다. 그리고 누군가 총질을 하면 마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 너 완전 중2병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알잖아요. 피값이라도 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조건 잘 도착을 한다. 그래서 잘 산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성공하면. 그리고 철책으로 가서 이제 다 파괴된 철책을 넘었고요. 뭐 물론 그 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막 눈도 질끈 감아서 막 철책도 잡아보기도 하고, 다 파괴된 걸 아는데도 무섭지. 무섭더라고요. 한쪽에서 전기 보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걔들 다 죽을 텐데. 그렇지. 보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무섭더라고요. 혹시 이 구역만? 막 이런. 근데 당연히 전기가 다 안 들어가 있었고, 이제 철책 다 뛰어넘고 완전 비무장지대거든요. DMZ 아니죠. 여기서 이제 장탄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하고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뢰밭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뢰가 거기서 한 1km 구간. 전기 철책을 넘어서 1km 구간이 지뢰밭이에요. 한 1.3, 1.5. 그럼 2200 고압 볼트는 어느 쪽에 있어요? 북한 쪽에 있죠. 그것도 지금 넘었습니까? 다 넘었죠. 그건 어떻게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책이 여기서부터 요 사판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용어로. 여기서부터 저 문까지, 출입문까지 한 7m, 10m 10m 안에 여기에 220이 있고 2200이 있고 가시철조망이 있고 이렇게 겹겹이 있어요. 연속으로 있구만.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이제 비무장지대. 그리고 남쪽에 오면 우리 국군 철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책은 연달아 3개는 무사히 넘었고, 지뢰밭은 어떻게 지뢰를 피했어요? 지뢰밭은 이제 딱 들어오니까 갈대밭이 쫙 펼쳐졌고, 그 갈대밭 속으로 이제 몸을 숨겼고, 그리고 갈대밭 속에 들어가니까 가시 넝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헤치면서 이렇게 한번 헤치고 발로 지식이고 밑에 없나 보고 계속 그러고 숨어 있고 막 뒤에 또 사주 경계하면서 막 이러고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18원 대낮에 탈곡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 군인들한테 발각되기까지 한 7시쯤? 그러면은 총 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측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다음날 아침 10시, 11시? 그럼 7시간 안에 발견됐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총을 쐈기 때문에 알았죠. 쐈어요? 쐈어요. 발견하고? 어머. 그게 저는 한창 내려왔다 생각하고 이제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저 내려오는 과정에 죽을 고비를 되게 많이 넘겼거든요. 목함지리도 뭐 딱 밑에 있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불발이고. 불발탄도 있었고, 그리고 막 또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뛰어들었는데 그냥 감탕일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그게 진펄이었고, 왜냐면 그게 폭우가 며칠 동안 쏟아져가지고 고인 그 웅덩이가 그게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안에서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냐. 진펄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딱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팍 빠지더니. 어떡하네. 다 빠졌겠네. 왜냐면 그 가시 넝쿨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 한 15m 구간에 갑자기 이런 웅덩이가 있어서 이거 그냥 여기는 그냥 뛰어갈 수 있겠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막 빠져들고, 그래 막 여기까지 잠겨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버섯나무가 하나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버섯나무가 생각보다 질겨요, 그게. 그걸 잡았네. 그래서 그걸 잡고 하놀이 잡으면 끊어지니까 두세월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걸 당겨서 나오고 다시 물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다 씻고 할 건 다 해. 막 그러면서 내려왔죠. 중간에 막 별의별 깜찍한 생각도 해봤어요. 물살이 막 세니까 나무를 제가 끊을 수는 없잖아요. 도끼도 없고 이러니까 손으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썩은 나무 자빠진 거를 그걸 끌고 들어가서 동동 뛰어서 타고 내려가면 한국까지 무사히 가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썩은 나무는 물에 안 뜹니다. 너무 가벼워서. 그게 속이 완전히 다 뱄으니까 뛰어놓으면 사람이랑 같이 깔아앉아 버려요.
썩은 나무 그대로는 뜨거든요. 무게를 못 이기는구나. 예, 제 무게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거든요. 43kg. 예, 얼마나 섹시했겠습니까? 43kg. 그러면 북한군이 발견하고 총을 쐈을 때 네. 어느 구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38선을 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DMZ 안에 38선이 있어요. 그게 있겠지. 예, 38선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면 무슨 38선이 뭐 또 뭔가 분계선이라고 해서 철조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38도 선을 지나가는 선이 바로 38선입니다. 38선이 저기 가다 보면 38선 휴게소도 있는 것처럼 38선이 그게 38선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는 거죠. 군사 분계선이라고 해서 말뚝밖에 없습니다. 군사 분계선이라고 써놓은 그 편말밖에 없는데 표시해 놓은 거. 네. 거기 넘어서면 이제 한국 쪽이거든요. 그렇지. 거기까지 오면은 북한 측이 따라오면 북한에서 경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중간 지점이 되겠죠. 600~700m, 그렇지. 무슨 뭐 800m 그 지점이 되겠죠. 거기에 제가 오기 전에 발견이 된 거죠.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막 뭐라고 소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도 들렸어요? 70m 거리밖에 안 됐어요. 어머, 엄청 가까웠네. 네. 70m요? 예. 뭐라고 소리 지르던가요? 뭐 서진님 쏜다라는 그런 구령이었고. 서진님 쏜다! 예. 그런데 뭐 제가 안 서지. 예, 못 서죠. 그렇지. 서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안 서니까 막 총알이 날아오고 AKS 총탄이 12발이 제 머리 정확하게 한 2000 정도 날아왔어요.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막 쪼정쪼정쪼정 하고 총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맞았어요? 그 갈대밭 속에 숨어 있었고 그 갈대가 한 2m 정도 됐거든요. 제 키가 막 2m까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 키를 싹 가려주는 높이였어요. 키가 더 컸으면 죽었을지도. 예. 아마 근데 총알이 막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예. 비몽사몽하면서. 그리고 그때 막 또 밤에도 막 총소리가 나고 했어요. 밤에도 막 총소리 나고 또 비몽사몽하면서 그게 꿈인가 했는데 여기 와서 알고 보니까 한국에 또 군인들이 근무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또 잘 이걸 체크를 했더라고요. 밤에도 뭐 총소리가 났다. 예, 총소리가 났다. 낮에 12발, 밤에도 뭐 한 24발 해가지고 뭐 밤에 예, 총소리가 계속 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고 밤에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됐고 그게 그래서 수류탄 안전핀 하나까지 뽑았어요. 잡혀가려고. 왜냐면 이제 죽었구나, 꼼짝 못하고 잡혔구나 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와서 제 앞에서 딱 멈췄는데 그게 작은 고라니였어요. 난 먼저 그래서 고라니가 부스럭거린 소리가 북한군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그때는 진짜 공포 그 이상이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류탄 하나 딱 뽑고 2개가 있어요. 뽑는 게 고리가? 보통은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2개가 꽂혀 있는 걸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워낙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한 번에 하니까. 한 번에 애새끼들이 그거 막 군부서면서 하나 뽑고 터뜨린다 이러니까 터뜨려봐 이거 팍 해가지고 막 진짜 그런 놈들이 있었대요 과거에. 그래서 2개를 꽂아놨는데도 가끔 그거 2개 뽑아가지고 막 불맛을 하면 막 병실에 던져놓는 놈들이 있어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너무 구타가 심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핀 하나 뽑았는데 이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수류탄을 안전핀을 하나 뽑고 안전핀 뽑고 그걸 그대로 들고 온 사람이 있었대요. 한국까지. 마지막 여유를 하나 두고. 아니요. 2개 다 뽑고. 2개 다 뽑았는데 어떻게 안 터졌어요? 꽉 치면 안 터져요. 어머? 꽉 치면 그게 핀이 탁 튕겨나가지 않으면 안 터집니다. 수류탄이. 예. 이건 꽉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 그 친구가 대단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누가 오면은 터뜨리려고 그걸 꽉 쥐고 온 거래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란이어서 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수류탄 넣고 그리고 총 들고 다시 내려왔죠. 그럼 그때 당시 총알이 90발 그대로 장탄하고 총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도착한 거예요? 아침 한 10시 반, 11시 그때쯤 왔고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렇지. 오는 와중에 또 막 옥수수, 그 농작물 피해가 있어가지고 옥수수도 뭐 날식 좀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딱 한 150m 남겨뒀는데 그때까지 군인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서 바느질 꺼내가지고 전투복이 다 찢어졌어요. 가시에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전투복 바지를 다 깁고. 바느질도 있었어요? 바느질 있죠. 북한 군인들 필수죠. 목달개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느질 꼭 갖고 다닙니까? 갖고 다닙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 꺼맸어요, 또 찢어진 거? 네. 그래서 다 깨매고 이제 목달개 새로 갈아 달고. 왜? 왜냐면 이제 군인들 군인으로 만나는 그 어떤 그거잖아요. 단정하게 만나고 싶어서. 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만나고 싶었죠. 아이고. 그리고 옷매무시 다 새로 하고 이제 무기 다시 들고 그다음에 그 제 주머니에 있던 병사수첩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머니에 있었던 게 바느실, 목달개, 거울 3개 있었어요. 왜냐면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제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고 모자도 다 버렸어요. 모자가 이게 북한 군은 그 모자를 담뱃값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세워서 좀 각 잡아서 쓰거든요. 근데 그게 비에 다 젖어가지고 각이 안 서는 거예요. 아이라이씨 하고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강 한복판으로 들어갔더니 조선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 안내를 해주고 무기 다 버리고 기순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기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기순이란 말은 북한에서 변절, 배신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 또 군인이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뭐 19살 때 가진 게 무슨 뭐 자존심 말고 뭐가 있겠어요. 예. 아주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 분이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제가 와, 세상에 그렇게 따뜻한 말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가슴이 막 뭉클하고. 더 말해 뭐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더니 군인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딱 부축을 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무뚝뚝해가지고. 딱 일어나는데 이럽긴 뭐가 이롭어. 앞에 총구가 몇십 개가 저를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씨,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엄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씨, 저기 안심 되겠냐고 총구 당장 치우라고 그랬죠. 옆에 분들이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였어. 내가 안 괜찮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딱 신호를 주니까 양옆으로 쫙 갈라지더니 막 엄호하면서 그리고 방탄병 안으로 딱 들어왔고 사단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단장님 신병무사에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여서 나한테로 빨리 데리고 들어와라. 탈이 날까봐 굶었으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한국군을 딱 만났을 때 이제 그 군인 대 군인으로 만났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딱 들는가요? 괜히 키웠는데 그냥 들어올 걸. 뭔가 괜히 뭐가요? 괜히 옷을 기웠다는 생각이. 괜히 찢어진 옷을 꺼냈다. 네, 태도 안 나니까. 괜히 헛수고 했네. 입고 있는 전투복의 그 차원이 다르고 다 군화 신고 있는 거예요. 저 지하적 신고 있는데. 지하적. 복장에 무너졌구만. 그리고 다 애들이 막 이거 그 방탄복 다 입고 있고 뭐 방탄복 다 쓰고 있고 그리고 떡대도 다 좋고 제가 그때 43kg인데 그 친구들 그때 저보다 막 2배, 3배씩 막 되는데 아이고야.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군의관을 불러라 해서 군의관이 왔는데 아니 군의관이 무슨 거의 뭐 한 100kg 나가는 거구가 온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이 살인지 근육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되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 막 피가 나니까 보더니 이렇게 막 눌러보는 거 이러더니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이럽다고. 왜 눌러봤어요?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부은 건지 아니면 뭔지 살인지 궁금해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데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아프다고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놀랐던 게 굉장히 사람들 다 예의 바르고 다 존댓말 쓰고 중령 기무부대 중령이 나왔는데 지금 방첩사죠. 방첩사 중령이 그때 나왔는데 방첩 부대장인 거예요. 한 개 부대. 저는 그때 중령인지 뭐 몰랐죠. 근데 무궁화 2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여요. 딱 봐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이가 좀 중후해 보이는 사람인데 보고를 딱 하더니 어디 소속 누굽니다. 잠깐 실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 뭐 하시라고 뭐 그랬는데 존댓말을 저한테 쓰는 거예요. 보통 북한 같았으면 바로 반말 깎겠죠. 그렇지. 근데 이 사람 존댓말을 쓰는데 거기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멋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한국 문화잖아요. 그렇지, 여기 문화죠. 네, 아무리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게 요즘에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그걸 보면은 되게 우리 한국에 어찌 보면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이게 한국인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남조선인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북한 군이어서 그래. 그런가? 남한에서 태어난 어린 친구들은 어른이면 어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아니,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좀 인상이 깊었고 아직까지도 그게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가서도 어린 친구들한테 절대로 말을 처음에는 안 놓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쓰고 두세 번 보고 친해지고 이제 내가 이 친구랑 충분히 친해졌다 싶을 때 내가 말을 놔도 되겠냐라고 먼저 꼭 허락받고 놓고 그때 받은 감동 꼭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이 쉽게 안 나져요. 예, 뭐 당연히 뭐 어른들한테는 당연히 뭐 존댓말하고 그러는데 그때 받은 첫인상이 굉장히 컸나 봐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군인들도 항상 정말 저한테 다 잘해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 되게 깍듯한 그게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으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보고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진짜 안 먹었습니까? 물만 먹었죠. 네, 물만 많이 먹고. 배고팠을 텐데. 엄청 배고팠죠. 그래서 뭐 달란 소리도 못했어요? 자존심에. 예. 배고픕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잖아요. 북한의 그런 문화가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말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아니 뭐 또 저도 이 친구들도 군량을 타먹는 군인들인데 얼마나 또 정세가 또 식량 사정이 긴박했으면 또 안 주겠냐 이해를 했죠. 저도 북한 군인처럼 생각했네. 정량미가 나올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장님 계시는데 들어가서 뭐 다 씻고 뭐 운동복으로 국군 운동복으로 이렇게 갈아입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닭죽을 사단장님이 딱 주는데 정말 조금 주시더라고요. 많이 주지. 진짜 개눈 감추듯이 먹었죠. 어땠습니까? 먹어보니까. 그때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닭죽이란 거는 알았어요? 그냥 죽을 주더라고요. 여기 식량 사정이 긴장한가 보다. 또 군인들이 먹는 게 부족하고만. 근데 그때 방첩부대 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복을 입고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부산 말투를 쓰시는 거예요. 북한도 아직도 옥수수죽을 먹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들으세요. 이 사람 탈북자 선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잘 알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러면서 말투도 좀 부산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말을 쓰다가 여기 와서 서울 말을 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저 말투가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부산 말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었고 뭐 에피소드가 참 많았죠. 그럼 그때 또 잊혀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또 있다면은? 그때는 지나가는 그 밖에 뷰들이 너무 예뻤고 파주 쪽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군부대 시설이 그렇게 막 최신식도 아닌데 그때 제 눈에는 외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 해외 외국을 이렇게 항상 영화 속에서 보던 그 외국에 내가 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질감이 들었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달랐고 비라에서 뭐 경제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진짜 맞긴 맞는가라는 또 생각도 해봤을 거고. 저는 이게 내가 상상했던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 산 너머의 모습이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산 너머의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이 펼쳐져 가지고 저는 충격이었죠. 저도 상상이 갈 것 같아요. 정말 불 하나 없는 암흑에서 살다가 정말 별천지를 온 거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근데 간사해가지고 금방 또 이 환경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럼 그렇게 또 부대에 있다가 언제 이제 이동해서 어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잠깐의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정원으로 조사 받으러 들어갔죠. 차 타고? 차 타고 들어가죠. 차 타고 가는 내내 구경 안 했어요? 구경을 했죠. 이제 뭐 보면은 막 고속도로가 막 엄청 넓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휴게소 들어가서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는데 와 이게 또 진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 먹어보는 자본주의 맛. 먹고 이제 들어가서 국정원. 휴게소는 어떤 데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저는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잠깐 어디 들어갔더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나와. 신기하다. 그냥 그 정도. 뭔지도 몰랐고. 근데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여기가 뭐 휴게소다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게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고 뭐 무슨 말 휴게소라고 하면 그때 무슨 뭐 생판 북한 영어만 쓰다가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북한에서 휴게소란 말 자체가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제 딱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시설이 삐까뻔쩍한 거예요. 눈 돌아갔죠. 거기서 완전 이게 뭐야. 그리고 밥이 딱 나오는데 국정원에서 먹는 첫 끼네요. 첫 끼. 흰쌀밥에다가 소고기 미역국에다가 그다음에 김치와 그 된장에 그 양배추 삶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닭도리탕 뭐 이렇게 해서 딱 나온 거예요. 닭고기도 나오네. 딱 보면서
그 밥도 얼마나 세타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저도 그 최전방이다 보니까 흰쌀밥을 먹긴 했는데 그치. 새까만 흰쌀밥을 먹었거든요. 똑같은 흰쌀밥이지만 네. 북한의 흰쌀밥은 여기 말하면 현미 같은 네, 그런 네, 흰쌀밥이고 묵은 쌀이고 여기는 완전 하얗죠. 네. 우리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또 왔다고 또 대우를 해주네 딱 이러면서 너무 잘 주니까 본인만 받는 대우인 줄 알았어요. 아, 며칠 가나 보자 이러면서 막 먹었죠. 근데 되게 이질감이 들었는데 거기서 되게 좀 먹다가 좀 눈물이 났던 게 김치가 있는 거예요. 아, 한민족이구나. 된장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좀 많이. 그럼 북한군에 있을 때 김치와 된장은 자주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된장도 귀했고 북한 군인들이 먹는 된장이 또 따로 있어요. 저기 어디 북한의 각 지역의 장공장에서 만드는 거기서 된장을 대충 뭐 치워가지고 진짜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먹거든요. 진짜 없는 분들은 먹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걸 북한 군인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그거 진짜 맛대가리였거든요. 그것도 귀해요. 예, 그리고 김치 못 먹습니다. 북한군에서. 예. 야, 김치도 못 먹어요? 못 먹죠. 북한 군인들 그 전부 다 김장하려면 어떻게 뭐 안 되죠. 아니야. 배추 다 절여가지고 그냥 염장, 절인 배추, 절인 무. 예. 예, 푹푹 절여가지고. 예. 그렇게 절인 무, 배추만 먹다가 대한민국 와서 김치랑 된장을 먹으니 얼마나 또 고향 생활도 또 낫겠네요. 맞아요. 진짜 고향 생활도 많이 낫고. 역시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를 또 피부로 느끼는 거고. 맞아요. 예. 거기서 조금 뭐 이질감이 들던 게 좀 살짝 동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또 안에서 제일 대우에 감동받았던 게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예. 오면은 뭔가 당연히 저는 좀 대우를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지근성 같은 거기든 한데 왜냐면 저는 한국에 오면 제가 혼자 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왜냐면 근무 설 때 제가 아시잖아요. 근무 설 때 한 명도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본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기대를 되게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북한군에 있을 때 넘어간 사람 별로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한번 그래봤자 뭐 100명 넘어왔으려나? 그러면 막 기순용 하면서 막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서 영화? 네. 너무 영화처럼 생각해. 네. 근데 그때가 22,000명 이렇게 왔을 때였어요. 아니 조사받는데 갑자기 조사관이 조사를 하다가 22,000명이 와 있대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뭔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게 왜 거짓말이냐고 그러는 거여서 아니 제가 근무 설 때 한 명도 안 넘어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코를 딱 내면서 정 선생 바보입니까? 바보인 척 하는 겁니까? 제3국을 거쳐서 옵니다. 저 그때 얼커니 맞다. 내가 고향에 있을 때도 중국으로 간 사람들 많았지.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DMZ 넘어왔다 하지 말고 탈북민들한테 거짓말을 해라고 해요. 왜? 제3국을 거쳐서 왔다. 그게 좀 더 네 신변에 좋을 거다라고 해요. 시나리오를 딱 써주거든요. 그러면 또 딱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 빡빡머리 삭발하고 왔으니까 막 북한 군 말투를 또 쓰잖아요.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 군인이야? 막 이래요. 너 군대에 있다 왔어? 탈영했어? 막 이래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 사실은 휴가 갔다가 이게 뭐 중국의 할머니한테 갔다가 할머니가 이제 막 베이징에 사는데 혼자 소설을 썼군. 소설 썼죠. 그래가지고 딱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 그분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냐? 그래서 아니 뭐 왜 못 오냐? 고려항공 타고 오면 되지 했더니 제가 아는 비행기는 고려항공이 전부였어요 그때. 그래서 고려항공 타고 고려항공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다 했더니 그분들이 야 이 미친놈아 고려항공 타면 평양까지 인천 오냐 이러는 거여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 뭐였더라 했더니 대한항공이겠지 이러면서 헷갈렸네요. 대한항공 이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분한테 근데 그 질문을 했던 분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제가 한 달 동안 살았던 적도 있는데 삼촌 제가 사실 이렇게 왔습니다. 어쩐지 이 새끼도 이상하더라 이러더라고. 고려항공이라고 하지 않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국정원에서 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했더니 아이 뭐 괜찮아 뭐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했으면 됐지 뭐 그러더라고. 환장한다 진짜. 들은 거는 본 적도 없지만 들은 거는 고려항공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막 야 비행기 어떻더라? 베이징에서 얼마나 걸리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베이징을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북경이라는 걸 몰랐어요. 북경에서 얼마나 북경이 아니고요. 베이징에서 탔어요. 했더니 야 이놈아 북경이 베이징이다. 막 이러는 거에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베이징에서 얼마나 걸리냐 했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거기까지는 시나리오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멀미 나가지고 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차도 멀미 아니야? 그래서 아 멀미 나던데요? 했더니 뭐 그럴 수 있지 하더라고요. 그래 자고 깨놨는데 할머니가 눈 떠라 해서 일어났더니 한국이던데요? 했더니 와 그래 야 할머니 부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아니 뭐 어떡하지? 예, 돈 많아요 이랬더니 왜냐면 그 가짜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뭐 할머니가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근데 몇 명이 안 돼가지고 같은 기스 분들한테 다 나중에 나가가지고 다 솔직히 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어쩐지 좀 생각은 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네. 알아야지 하지. 맞아요. 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나 그거 3개월 내내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니까. 네, 근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국정원 사람들한테 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했더니 그게 신변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또 그 말을 또 진짜 믿으니까 자기들이 해준 대로 해라 이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에서 나간 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뭐 세종호텔 뷔페도 가보고 63빌딩도 가보고 뭐 거기선 뭐 색다른 경험이니까 와 어떻게 63층짜리 건물도 있지. 지금은 저기 가겠죠. 저기 어디야 롯데 그쵸, 타워 가겠죠. 123층. 충격을 받았죠. 거기 갔을 때 뭐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는데 막 귀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 도심을 지금 관광이잖아 어떻게 보면 견학하잖아요. 네. 하면서 제일 눈에 팍 들어온 거는 와 이 정도로 뷔페. 뷔페. 네, 세종 뷔페, 세종호텔 뷔페. 그 나가기 전에 교육 다 시키거든요. 그 많이 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뷔페를 거기서 배운 걸 정말 모범 학생인 것 같아요. 배워준 대로 딱 그분들이 조금 네, 왜냐면 우리 거기서 밥 먹으면 겁나 막 많이 담잖아요. 근데 딱 조금씩 먹을 만큼 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북한에서 오신 아주머니 분들이 안 그래요.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막 먹고 막 꿍지어오고 막 비닐에서 근데 그때 또 하라고 하면 잘해요.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어릴 적에 상상했던 그런 정말 이상적인 식당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원 없이 갖다 먹는 거 정말 이상적인 그런 식당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너무 맛있게 많이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는 진짜 내가 원하던 세상에 딱 왔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뭐 전기가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와 있지. 원 없이 먹을 수 있지. 원 없이 잘 수 있지. 원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전할 수가 있지. 그렇지. 맞습니다. 뭐 게임 끝. 하나원 생활은 어땠어요? 하나원이요. 하나원은 국정원보다는 조금 좀 더 자유로워서. 그렇죠. 근데 좀 더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자유가 좀 주어지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자유인가? 그러면 저 바깥 세상은 더 자유롭겠네? 빨리 나가고 싶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서 저는 좀 많이 따라다니면서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한국에 가면 어때요? 어때요? 뭐 이런 바깥 세상은 어떠냐? 그럼 궁금한 거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분이 좀 가끔 막 뽕도 치고. 보통 먼저 바깥에서 한국 생활 하시다가 중간에 자수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하나원 교육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하나원인 친구들 굉장히 바깥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뭐 마트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사고 돈으로 가지고 안 다녀도 카드를 갖고 다녀도 되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뻥 친다고 카드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이해 못 하죠. 정말 뭐 많죠.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걸 얘기하려면 진짜 밤을 새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데 에피소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원에 있다가 저희가 외부 체험 물건 사러 가는데 마트 가는데 보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카운터에 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계산하고 나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물건들을 야 이거 그러면 이거 도둑놈들도 있을 텐데 그랬는데 그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너 그거 가지고 나가봐 이러는 거에서 싫어요 이랬더니 한번 나가봐 이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네가 한번 나가보면 알 거 아니냐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잡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잡히냐고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했더니 소리가 난다는 말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놀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니,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거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냥 나가면 소리가 난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 마트에 들어가서 막 물건이 차고 넘친 것도 처음 보는 거죠? 그쵸. 근데 뭐 영화에서는 그런 거 봤어요? 한국에서요? 네, 북한에서 그 한국 드라마랑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뭐 그걸 보면서 거짓말이다. 뭐 북한에서도 영화라 이런 데 보면은 뭐 세트상을 해놓으니까 다 소품이겠구나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지. 무슨 뭐 진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체험하러 가는 거니까 잘 되는 데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골이더라고요. 시골인데도 그렇게. 네, 뭐 저기 뭐 어디 뭐 강원도 저기 있다가 저기 어디 시골 근처 가서 외부 체험 시키고 뭐 가끔 뭐 좋은 데도 데려가고 하지만 그런 데도 그렇게 잘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이미 말 다 했죠. 뭐. 그렇죠. 그리고 어디 롯데마트고 이마트고 해도 뭐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시골이든 뭐 도시든 똑같잖아요. 똑같지 뭐. 근데 크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 안에 뭐 다 똑같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뭐 좋구나. 그렇죠. 뭐 북한에서 배운 자본주의,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라 하잖아요. 맨 뭐 도둑놈만 있고 사기꾼만 있고 그런 세상인 줄 아는데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정말 질서도 있고. 맞습니다. 법도 잘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 나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저는 좀 방황도 많이 했고요. 방황도 그랬구나. 많이 했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어요. 왜? 그래서 혼자 오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저한테 한창 또 막 이제 19살, 20살 이때니까 궁금한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돈 벌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대안학교 가서 대입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같이 돈 벌자. 부모님 안 모셔올 거냐? 그래서 해야지. 가서 또 저기 삼립식품에 가가지고 빵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빵을 제가 하나쯤은 만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가서 와 진짜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했는데 첫 월급이 또 통장에 딱 꽂히기도 하더라고요. 막 주야 막 하거든요. 그때 한 250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250원, 20만 원. 250원 아니고요. 250만 원 받았는데 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돈을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액수도 많잖아요. 북한에 비하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또 신학 공부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잠깐 다녔었어요. 신학교도 잠깐 다니고, 또 대입 준비 또 하면서 신학교도 갔다가,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부모님들을 모셔야 될 것 같다 해서 또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랑 연락이 된 거예요. 됐는데 부모님들이 안 오겠대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은 좀 그런 때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었으면 선을 못 찾아서 못 오는데 또 그리고 달린 친척들도 많고 아버지 형제, 엄마 형제 많으니까 여기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대요? 아니요, 몰랐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북한에서. 부대에서 죽었다고 통보를 했구만. 실종 사망됐다고. 근데 어머님은 그걸 듣고 나서 내 아들은 절대로 안 죽는다. 죽었을 리 없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전화했을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난 네가 안 죽을 줄 알았다. 어딘가에는 꼭 네가 살아있을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어주는 어머니가 고마웠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저한테 큰 산 같은 거울 같은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외부 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느 순간 작아져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잘 외부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까웠었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렇지. 어머니가 돈을 너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큰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네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이 아닌가 또 그거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버는 줄 모르고 그걸 들으면서 또 이게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돈을 안 받겠다고 막 굳고 막 거절을 하는 거 겨우겨우 해서 보냈고 한국에 와서 일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까? 얘기를 했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데 어머니는 그걸 버지 못하니까 안 믿었구나. 안 믿죠. 너무나도 큰 돈이니까. 그래서 사실 모셔오려고 번 돈이긴 했는데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하니까 보내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내드렸고. 고향으로. 예, 예. 그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때 그 돈 받고 좀 많이 좀 힘을 입으셨던 것 같고. 그렇겠죠. 예, 장사미천도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나깨나 그냥 전화해서 나는 고생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너만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었고 그런 어머니가 항상 나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반듯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혼자서 이렇게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든 뭐 대학생활이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예요? 일단 제가 신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운 일반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 제가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를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학교를까지 밝히는 순간 저희 학교 친구들이 누구라고 바로 유출을 해버릴 것 같아요. 저희가 과까지 예, 정치외교학과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안 밝히는 이유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냥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되게 실망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제 과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저희 과 친구들은 다 아는데 잠깐 스쳐야 되는 인연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팀플하고 막 이렇게 같이 대외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는 북한에서 왔단 말을 안 했죠. 근데 어떤 친구가 제 팀플한 친구 중에 그때 카톡 친구가 돼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카톡이 온 거예요. 형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내가 얘한테 말했나? 긴가민가하지.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형 유튜브 봤어요. 이러면서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형 카톡 프사랑 유튜브 보다가 이 사람이 왠지 어디서 본 것 같다 해서 형 카톡 보고 알았대. 그래서 그래서 팀플하는 친구들은 이래서 좀 알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대학교 생활이랑 하면서. 재밌었죠. 너무 좋았고. 좋죠. 예.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예, 여행을 좀 많이 다녔고. 어디를 많이 갔어요? 국내? 아니요. 국내도 많이 다녔고요. 해외도 많이 다녔는데. 국내에서 제일 기억이 남을 정도로 인상 깊었던 곳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좋죠. 예,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저는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아빠로 모시고 있는 분이 하늘아 너 대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게 큰 자산이 될 거다. 네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 많이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긴 하지만 네가 지금 그 돈을 모은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가 많이 다니면서 배워라. 경험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도 했고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물가가 비싸서 좀 그렇지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바다 그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제주도는 또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서귀포 막 이런 데 알고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좀 많이 다니면서 뭐 물론 많이 갔었어요. 제주도에 많이 갔는데 그냥 여기서 한 달 살이 해보는 것도 제가 좀 그런 마인드거든요. 여행은 한 번씩 살아보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물렀었고 진짜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해안도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에서 어쩌다 한 번씩 외국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해외 나가서 찍는 영화의 장면 속에서나 볼 듯한 그런 장면을 내가 직접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이거 진짠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가끔 꼬집어 봅니다. 그죠? 팔을 딱 꼬집어 보면서 식구만이네. 아프네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왜냐면 해안도로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동해 쪽이어서 저는 서해 바다보다 또 동해 쪽을 더 좋아해서 강원도, 속초 이런 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양양 막 이런 데. 그래서 많이 양양도 거기가 서핑하러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래요? 예. 서핑을 잘 못하는데 보드 들고 가서 이게 막 가다 보면은 파도가 엄청 좋은 날이 있고 가면은 짠짠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보드 띄워놓고 저기 그 경계선까지 있거든요. 거기 나가가지고 멍하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저기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저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그럴 때가 되게 있죠. 인생에 대한 좀 고찰도 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또 좀 잘 살고 있나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고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공화양의 부모님은 뭐하고 계실까. 늘 부모님 생각하죠. 그리고 또 명절날이거나 또 부모님 생일날이면 또 부모님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제 생일날에 또 가장 많이 떠올라요. 오히려 그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렇지.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인데 잘 먹고 있나, 뭐 고깃국이라도 먹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실까봐 그게 또 좀 그날은 또 걱정이 되면서도 고기는 정말 싫어서 안 먹는데 그쵸. 북한에서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아들은 키워봤자 개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울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효도를 할 거다. 두고 봐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나는 꼭 효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커가지고 저는 그걸 좀 뼈에 새겼거든요.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자. 지금은 내가 어머니한테 가장 할 수 있는 효도는 내가 잘 사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제일 큰 효도죠. 네네.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북한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NGO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다니다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은 외부 정보를 완전 봉쇄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눈과 귀를 다 막죠. 콩은 안 막습니다. 콩은 안 막죠. 냄새는 맡게 하죠. 눈과 귀를 막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웃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눈과 귀를 막다 보니까 그 북한의 주민들이 전혀 외부 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두병사라는 북한 내부 매체를 통해서 그게 됐지만 그렇죠. 두 병사라는 그런 북한의 그 세뇌죠. 그런 영화를 보고 오히려 이게 반대로 역으로 발상을 했는데 그래서 온 거죠. 당신은 누구요? 나? 선배라 할까? 내 월남에 온 사람이요. 뭐라고? 근데 그 듣자니까 그 많은 상금과 금품들을 거절했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 유튜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분들이 안에서는 못 보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많이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서포터를 하고 싶어요. 탈북민 유튜버들의 서포트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래요? 주 북시탈 스튜디오라고 저희 그 북시탈 유튜브 채널을 따가지고 그 북시탈 스튜디오는 이제 성장이 좀 되면은 탈북민 유튜버들의 편집, 촬영, 기획 이걸 다 서포트하는 그걸 저는 하고 싶어요. 정말. 돈이 좀 있으면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그게 자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력이 제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서 제 유튜브 채널이랑 뭐 한두 명은 관리해 준다 해도 진짜 몸이 쪼개져 나가요. 진짜로. 제가 해봤거든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선한 일을 돕는 일을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정보 유입을 하는 그런 걸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 10월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 뭡니까? 두 병사입니다. Two Soldier라고 그 두 병사를 만든 이유가 살짝 그 내용이 북한의 그 군인들 제가 군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는 와중에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북한의 고위급 간부와 평범한 노동자가 자제가 둘이 만나고 그 가운데서 어정쩡한 애가 이렇게 셋이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이 평범한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는 세상이랑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다. 북시탈 채널에 오면 이 영화가 올라가 있긴 합니다. 와서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그 영화는 지금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고 북한 주민들한테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요? 갔습니다. 갔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갔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지만 실제로 피드백까지도 다 받았어요. 봤다고요?
하고. 잘 그리고 그 문제점이랑 이런 것도 다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 사항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만들어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칠 수 있고 니즈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영화를 만드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닌데 굉장한 노력과 투자와 네네. 아무튼 이런 것도 많이 복합이 되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작년 6월이죠. 6월부터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어떤 모 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 테니까 네, 그 단체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그 단체에서 또 혹시 원치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원래는 웹드라마를 제작하려고 시나리오를 제출을 했었는데 웹드라마는 너무 길다. 그래서 한번 단편으로 너의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네가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단편을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기획도 직접 하고 이제 스텝 섭외도 제가 직접 다 하고 그리고 디렉팅도 제가 다 하고 배우들은 전부 여기 한국 출신들, 남한 출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사투리 교정하고 다음 기회는 저도 어떻게 한번 불러줘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다 제가 하고 그랬어요? 직접 다 했어요? 직접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노력 많이 했네요. 흰머리 나오더라고요. 한 편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시사회도 하고 너무 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또 이런 드라마 뭐 단편이 됐던 연속편이 됐던 그거를 뭐 더 하실 계획입니까? 당연히 저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스태프들을 섭외해서 만들다 보면은 인건비가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것도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예산이 진짜 너무 부족해요.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있던 돈을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굶어 죽지 않겠지 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냥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 그런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저는 왜냐면 제가 만든 콘텐츠를 1명이 보고 2명이 보고 100명이 보고 북한은 다 돌려보기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돌려보죠. CD를 다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한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죠.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말을 알게 모르게 퍼뜨리고 그러면 북한은 이게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북한 내부에 다 퍼지게 돼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영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계속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목적으로 여기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맞다면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 일을 할 텐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막 힘들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평범하게 그냥 월급 받고 살아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유혹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외부 정보를 원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온 사람이 좀 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일을 아마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아닙니다. 우리 누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정말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정말 애로사항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들, 긍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번에도 우리 하늘 씨가 하는 일을 돕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진짜 좀 그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 드라마든 뭐 웹드라마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성공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서 늘 하늘 씨가 하는 얘기는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진짜요? 정말 얘기를 잘해요. 제가 질문할 시간도 없이 정말 잘해줘서.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죠. 그럼요.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게 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면 에너지도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